3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선긋기가 유행인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차이가 있다며 이뇨한 위원장에게 주기로 한 전권에 대해 선을 긋고 혁신위의 희생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따른 징역 5년 선고와 관련해서 당 사안이 아닌 김 전 부위원장의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정쟁과 선을 그었다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정치권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과 영의 더 이상. 난 더 이상 새로움이 없어요. 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요. 흐릿하게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멈춰지고 주저하며 그 자리에 있어요. 난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난 그렇게 사라지고 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요. 난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난 더 이상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한국경제 최형창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던데 절반 정도는 여성분이시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경제부처 관련된 인사 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번 면면을 좀 보시면요. 네.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경제부총리, 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여기는 이제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약간 오영주 외교차관이 중기벤처부로 한 게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네, 약간 저도 그동안 그 기자들이 이제 막 취재해서 쓰는 예, 거에는 한 번도 이 부서로는 거론이 안 됐다가 그랬나요? 약간 깜짝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예.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지금 지금 보훈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5명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관계부처 장관 후보자고 이 관료와 학계 전문가를 좀 중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지금 또 그 6명 중에 절반이 이제 여성고 나름 성비를 좀 고려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지금 19개 부처 장관 중에 6명이면은 꽤 중폭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차례 더 이번 주에 개각이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부처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다가 지금 장관급이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있고요. 예, 추가 개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 뭐 요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법무장관 후임도 뭐 포함이 될까요? 그게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은 워낙 여권에서 좀 예. 특별히 다루기 때문에 아. 요 그 자리만 한 연말이나 연초쯤에 원 포인트로 딱 한 명만 딱 개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보통 장관 발표는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로 하는데요. 직접 네. 이번에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금융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경제정책 최고 전문가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물가, 고용 등 이런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경제수석으로 보좌하면서 부총리를 맡게 되면은 뭐 정책의 연속성도 가져갈 수 있겠죠. 예, 본인도 오늘 지명되면서 뭐 임중도원의 책임감 느낀다고 했는데 예. 뭐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네. 예.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LH 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원래는 이 국토부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김 실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 정통 관료다. 예.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좀 취재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름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인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국토부는 약간 좀 고무된 게 한 10년여 만에 자기 부처 출신 그래요? 장관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 굉장히 인사가 지금, 아니라. 그동안 계속 뭐 기재부에서 내려오거나 예, 좀 예. 외부에서 뭐 시민단체에서 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해서 자기들 부처 선배가 이제 어쨌든 장관이 되니까 좀 근로 의욕이 나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네. 다른 후보군들이 거론되다가 깜짝성으로 지금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지명됐는데요. 그러게요. 김 실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 베트남 대사뿐 아니라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또 이 경제 외교 분야에서 쌓은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 배경과 관련해서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향후 선거에 출마하시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것과 또 연관이 있었겠지요. 내년도 예산안 지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예. 계속 뭐 비슷하죠. 내탓 공방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이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이거든요. 예. 지난달까지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굉장히 뭐 예산안 감액 이런 건 순조롭게 이어왔는데 그럼 이 감액을 어느 정도 더 할 것이냐와 어떤 예산을 증액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 간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처리인데
3년 연속 이러면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셈입니다. 보통 합의안이 올라오지 못하면은 정부가 제출한 국회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세부 예산별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주로 여당은 늘리자, 예. 야당이 깎자 뭐 이런 식이 많은데 네.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네.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야권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좀 더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 예. 이런 기조여서 예.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증액은 최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R&D 분야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조금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런 복원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꼭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네. 좀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상대 정당의 책임만 지금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네. 더 이상 민주당이 목리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지연을 위해 법안은 물론 예산안조차 볼모를 잡아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야는 예산안 말고도 쌍특검이라고 하죠.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것과 지금 해병대 최상병 순직권 국정조사 문제로 또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어쨌든 예산안 통과라든지 뭐 여야 정치는 약간 거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쉽게 지금 합의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이라고 규정했고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8일 금요일에 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군요. 오늘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희생혁신안 이른바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답을 해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 요구를 했던 날인데 최고위 때 보니까 별 반응이 없었고 끝나고 백브리핑도 비슷했고 또 최고위에서 보고조차 뭐 안 됐다 하는데 네. 혁신위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내지 말라고 했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말들이 엇갈리고 네.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이 이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 지도부 중진 친윤석열 대통령 이쪽 친윤계라고 하죠. 예. 이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4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근데 김 대표는 계속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혁신위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그 혁신안을 정식으로 보고한 다음에 지도부의 반응에 따라서 혁신위의 진퇴를 좀 논의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그 안건으로 상정되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혁신위가 최고위 안건 상정에 관한 요청을 했는지를 두고 지금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또 진실 공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여기는 이제 지도부 입장을 대변하죠. 그렇죠. 최고위 직후 기자들 만났는데요.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이 혁신안에 관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혁신안이 왜 안건으로 안 올라왔냐는 질문이 있었고 혁신위로부터 안건 보고 요청이 없었다는 이 사무총장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 박수석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혁신위가 가장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활동해왔다. 어렵게 모시고와 구성에 그 활동하는 혁신위인 만큼 당 지도부에서 취지가 잘 반영되고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자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런 얘기도 좀 전했어요. 근데 혁신위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박수석 대변인 브리핑한 다음에 오신환 혁신위원이 그걸 또 바로 실시간 보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혁신위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시 목요일 최고위에 상정 요청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그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이 최고위 보고 절차를 준비해왔다. 어제 기조국에 월요일 최고위의 안건이 상정되느냐 누가 보호해야 하느냐 의논하니까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는 거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좀 매기가 다른 거죠.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해왔던 그 절차들을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지난달 말에 인 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언급했던 자리가 바로 공천관리위원장이란 자리인데
임 위원장이 이 자리를 계속 요구하니까 지금 김 대표가 이 셀프 공천관리위원장 추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였고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은 결국 혁신안을 수용하려는 아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준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조기 해산될 가능성이 큰가요? 지금 매우 농후해지고 있죠. 예. 일단 뭐 혁신위 또 지도부 의견이 좀 다르고 또 정권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정권이 아니라 네. 혁신위원장으로서 정권이다라는 거고 혁신위는 그런 정권은 어딨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간밤이나 뭐 내일 아침쯤에 갑자기 또 임 위원장이 뭐 사퇴한다 또 이런 또 속보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아니죠 이제는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어제 탈당했죠. 그 이후에 혹시 민주당 내에서 또 밖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원래 민주당 5선 중진이었는데 이제는 무소속 이상민 의원입니다. 예. 탈당을 했거든요. 이상민 의원은 혼자 움직였지만 당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움직임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 탈당 후속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노골적으로 이걸 이제 로보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을 모시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의원을 딱 지목을 합니다.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점을 비춰보면 탈당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그러면 러브콜인 것 같네요. 네. 지금 아직 그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예. 반면 지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했고 같이 가자고 했다. 여러 가지 아쉽고 섭섭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소속일지언정 저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의 의원 중심의 원칙과 상식 소속이죠.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홍천 이 민주당 의원의 이제 거취가 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게요. 당 지도부에 일단 혁신안 수용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연말쯤 거취를 정하겠다 이건데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이상민 의원 행보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의식이 공감은 하지만 예. 해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12월 중순까지 일단 당 지도부 당의 답변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 평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는 10일이죠. 당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당원들을 모아서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를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맞물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비명계들 움직임 역동적인 모습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응답하라 당대표 뭐 약간 좀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우리 군 당국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게 사실상 뭐 최종 시험 발사와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가 오늘 오후 2시죠.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그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액체 추진 발사체가 있고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가 있는데 액체 추진은 기존에 해왔던 건데 이제 준비만 수십일이 걸리고 근데 고체 추진은 말 그대로 좀 더 짧고 굉장히 좀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요. 지난해 이제 2차례 발사를 했었고 이번 발사는 이제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이 SAR 위성을 탑재한 건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 추진 발사체와 그리고 궤도 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이 민간 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서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이렇게 국방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게 무슨 의미냐는 설명을 해드리면은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협력 사례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다 이렇게 국방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형 위성을 신속하게 이제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독자적인 좀 우주 기술 능력이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미 벤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우리 군 첫 정찰 위성과 함께 앞으로 계속 쏘아져 올려서 우리 정찰 뭐 감시 위성 기술을 극대화할 것 같고 왜 작년 말에 갑자기 뭐 하늘에서 UFO가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2차 시험 발사였고 이번에는 대낮에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데 네.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했는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몇 번 있었는데 이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 처음인데요. 예. 오늘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도청에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총무과 그리고 비서실 이렇게 사무실 10여 곳이고요. 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인 조명현 씨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죠. 그리고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인 배모 씨 이렇게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예. 또 지난 8월에는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 씨의 신고로 검찰과 경찰이 김 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예, 예.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또 다른 지금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담이 좀 가중되는 모양새긴 합니다. 다음은 저 불법 촬영 그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이 건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게 된 네네. 황의조 선수 관련된 뉴스인데 오늘 경찰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한 게 있나 봅니다. 네, 예. 지금 유럽 영국에서 뛰고 있죠. 이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에 예. 대해서 경찰이 출석 조사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 예. 황 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로 나오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 최근 황 씨가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형수가 결백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나름대로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경찰은 황 씨가 변호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정보가 잇따라 언급된 것이 이제 불거진 게 있는데 이게 2차 가해 논란이란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벌써 12월 4일이고요. 월요일도 이제 올해 한 4번, 3번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연말 뉴스 느낌 나는 뉴스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맘때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올해의 단어, 예. 뭐 이런 것들 꼽는데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올해의 단어를 올해는 뭐라고 선정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 단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리즈라고 합니다. 리즈. 리즈 스펠이 어떻게 나요? RIZZ. RIGG 리즈. 네. 무슨 뜻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이 어원도 궁금하고요. 지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영어권 이게 보통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영어권 기사 이제 수집한 단어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흔한 말로 뭐 젊은 세대를 MZ 세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더 젊은 층이 이제 Z 세대인데 예. Z 세대의 은어라는 거예요. 이 리즈라는 게. 리즈, RIGG. 네네. 예. 이 리즈는 카리스마란 단어가 CHARISMA 이 카리스마의 중간 부분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리스에서 리스 이 네. 부분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즈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네. 주로 이제 성적 대상을 향한 매력을 뜻하는 이제 로맨틱 카리스마의 준말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 올해 영화 개봉했던 6월의 영화 이제 스파이더맨 예. 거기에 주인공인 톰 홀랜드가 한 인터뷰에서 당신의 리즈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네. 나는 리즈가 전혀 없다. 제한된 리즈만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옥스포드 사전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인터뷰 이후 리즈의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15배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네. 이 단어가 이 그동안 팬데믹으로 지금 어려운 몇 년을 보낸 후에 다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열고 자신감을 찾는 올해 이제 2023년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즈와 경합했던 단어로 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덤인 스위프티, 뭐 인공지능 그 AI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 부여된 명령인 프롬프트 뭐 이런 게 올랐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즈라는 게 Z세대, G세대 은어라서 그런지 저한테까지는 안 왔나 봅니다. 지금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리즈가 올해의 단어를 꼽혔다고 합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동량 늘면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정우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 사고 처리로 정안나들목에서 차량터널 신흥교까지 8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남풍새 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로 인해서 전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때문에 구간 전면 통제 중입니다. 뒤에 잇따라온 차량은 현재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고요. 차량 터널 나와서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우회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1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일광 터널 부근 3차로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 노영희 변호사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방 앉아서 한숨 고르시고요. 네. 첫 질문은 그럼 이현주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뭐 뇌물 혹은 뭐 정치자금 의혹 또 쌍방울 관련된 뭐 도청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 관련된 첫 강제 수사였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뭐도 있었고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 가는데 총선 가능한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오늘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 현상 모습들 우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이거 이제 법인카드 사적 유형 문제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 사실은 여기서 얼마가 이제 좀 혐의가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교통정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로 무엇이 더 뭔가가 있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약간 용두사미 수사 같은 느낌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 수사를 하는데 그럼 뭔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혐의 그다음에 좀 더 확실한 근거 이런 걸 좀 수사를 제대로 해서 내야지 매번 이렇게 뭔가 혹시라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안 그래도 야당이 막 공세를 할 텐데 근데 딱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별로 안 나왔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그 기각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 변호사님 그 여기에 보태서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뭐 피의자로 뭐 이재명 대표가 적시됐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올해 안에 그 부인 김혜경 씨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게 저는 김용 씨 있잖아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그분의 법정 구속된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경기도청에서 김혜경 씨 그리고 그 배 씨 그 공무원 그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런저런 카드를 가지고서 뭐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이게 이제 대검찰청으로 넘어갔었고 10월달에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각이 한번 됐었단 말이죠. 근데 기각이 됐었고 그 배 씨는 사실은 재판을 이미 다 받았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그러면 사실은 한참 지난 사건이고 한 번은 이제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내렸던 사건인데 갑자기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에 벌어진 일은 그 김용 씨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정 구속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정적인 뭐 물론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 판결 선고가 하나 이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 그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이제 딱 목전에 다가왔다는 건 이제 이 정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라인이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이거 정치적으로 또 뭔가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보여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매우 이제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김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안 부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되게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는. 차라리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초창기부터 이걸 그냥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일련의 흐름이 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서사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는 게 정치에서 이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다들 아전인수를 하기 마련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모양새 차리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가지고 뭐 뒤져본들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늦게 이제 와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도 빠지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연관성이라는 거는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연관성이라는 의미신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정점에 두고 문어발식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점점 서서히 조여오는 모양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재판까지 갔죠. 이제는 부인이 위험에 빠졌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결국은 당신을 직접 겨냥한다.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수사라는 게 이제 검찰 수사받는 게 사법적인 이 리스크를 키우고 그래서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과유불급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왜 기억하시겠지만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사실 반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는 무리한 일을 절대 벌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할 뭐 그렇다고 이 검찰 수사가 꼭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한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검찰이 그러면 이제 형평성을 좀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를 이제 소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특검이 지금 12월 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뭐 고려 차원에서 혹시 하는 저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한번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정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근데 제가 보통 항상 이렇게 기계적 형평을 또 이런 검사나 경찰은 많이 따지거든요. 이런 수사까지요? 뇌피셜이에요. 여 변호사님 그 오선 중진 전 민주당 현 무소속 이상민 의원 탈당을 했는데 이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탈당하시면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희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또 오선 이상민 의원의 탈당 민주당에 좀 위기가 닥쳤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워낙 옛날부터 계속 탈당 얘기도 나왔었고 당하고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유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이 막 줄줄이 탈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상민 의원은 사실 본인의 지역구에서 너무 오랫동안 5선까지 하면서 물론 한 번은 자유선진당이었지만 하면서 사실은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요즘 그 지역구나 이런 여기저기에서는 이분 이제 경쟁력 없다. 이분이 이제 나와봤자 나 안 찍겠다. 이러면서 그 뭐 구청장이니 누구니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상민 의원은 뭐 개딸 당으로 돼버렸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나간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사실 그 명분하고는 안 맞는 행보가 많이 보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부러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상민 의원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에 대해서 뭐 징계하거나 뭔가 불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나갈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상민 의원이 그냥 나가버리면 사실 명분이 없어요. 하나하나 명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죠. 내가 뭐 그 지역구 사람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더 이상 지역구에서는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저렇게 포석을 깔고 나간다.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안 될 수 있고 나는 그럼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나의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저 의지의 표현이다. 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상민 의원이 말하는 게 자기 우물에 침 뱉는 모양도 되게 보기 좋지 않지만 본인이 말하는 게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도 문제이고 실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민주당이나 동료들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여서 예. 저는 이거를 민주당의 위기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냥 언론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그럼 국민의힘으로 가실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방송인가 거기서 그 국민의힘 뭐 본인 반윤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가장 이제 이 포지션으로 보면 사실 제3지대 이 성향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대통령을 중심 또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 정치, 보수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저 한멸을 느끼는 반감을 갖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헌법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분인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5선 지역구 의원이시다 예. 보니까 제3지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가 이제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모험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국회의장하고는 오히려 멀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맞아요. 일당이 되는 게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근데 또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국회의장 그 노리시는 분들이 그냥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순서가 돌아오긴 힘들 거고 그걸 본인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나 보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뭐 이제 과거에 이분이 또 저는 같이 또 국회의원 한 적도 있어요. 그러셨죠. 민주당에서. 네. 근데 그때 저가 이제 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때 예. 탈당할 때도 제가 이제 패거리 정치 이런 패권 세력 이런 걸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국힘도 똑같거든요. 예. 똑같은 어떤 면에서 더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이유가 돼서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분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난주에 네. 어떤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탈당을 해보니까 이게 탈당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와서 근데 우리가 양당 체제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때 저 같은 경우 국민의당이랑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근데 이 양당 체제에서 3당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셨다가 잘못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예. 드렸죠. 예. 노 변호사님 그 좀 전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상민 의원하고 통화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뭐 거취를 천천히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또 이 전 대표는 천천히 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취지로 뭐 그런 뉘앙스라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상민 의원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이런 패턴이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 자체가 뭐 큰 명분이 없다면. 아유 글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다 사실은 가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가정에 있어요. 대한 지금. 가정을 근데 가지고 계속. 이낙연 뭐 예. 전 대표는 사실 신당 얘기도 그렇게 썩 부인하고 있지는 지금 예.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보세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의 장애물이다. 당신은 출당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원이 뽑은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미 올해 3월 달에 뭐 7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영구제명 청원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이제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입지를 더 다지고 내 편으로 조금 해쳐 모여 이제 이런 거를 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밖에 나가서 정말로 뭔가 당안을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고려하다 보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물밑에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이 공천 관련해서 본인의 지분이나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신박한 무언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이제 아직 공천 시즌은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오잖아요. 물론 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네. 뭐 원칙과 상식도 저는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좀 협상의 여지를 조금 오히려 더 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민주당 그 이제 초선 때 이제 민주당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비주류 그러니까 비문 세력에 이제 간사격으로 공관위도 많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요 민주당에 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단지도 체제였고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일정한 어떤 뭐 6대4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암묵적인 그 선이 있었어요. 긴장감이 신사협정 있었네요.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노선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네. 경제 부분이라든가 약간 노선이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논쟁을 벌이다가도 그런 그 공간이나 이런 그 심사를 할 때는 상대 진영을 예를 들어서 나의 그 반대파다라고 해갖고 막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 나름대로 지분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 계파에서 하위 몇 %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주류, 비주류에서 각자 자신들이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 의정 활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순으로 잘리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 싸움이 이 중간 지역에서는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람이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잘린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사실 저는 지도 체제가 단일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마치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처럼 제왕적 대표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표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사실은 최고위원들이 지분이 없는 최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됐는데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으니까 최고위원들이 대표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것을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꺾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당이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당의 구성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구성원이라 하면 당원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 당원의 숫자가 훨씬 늘었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20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덕을 엄청나게 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2020년도에 맞아. 그때는 그랬었어요. 9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성 지지자들은 상식적인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당의 에너지원이다. 네. 난 그분들이 참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현상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팬덤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이니까 예. 내 팬덤이 약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입장을 바꾸는 그런 거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개딸이라고 칭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들이 재밌는 보기에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뀐 현상을 이해를 그때 못하는 이낙연 거예요. 대표가 그 얘기 하실 때 했다니까요. 제가 네. 반대편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문파라고 문파라고 하는데 그때 그랬죠. 그분들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상처를 많이 받은 그렇죠. 상태에서 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어쨌든 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무슨 양념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 양념 네. 얘기했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제일 많이 받을 때는 문자 폭탄을 3만 개를 받았거든요. 아이고, 번호 바꾸셨어요? 예, 아니 당연히 바꿨죠. 네네네. 아니 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비명이나 이런 비주류 세력들이 막 불평불만 하세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3만 개 받아보지 않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양념 이런 얘기 하셔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러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여론머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 얘기 좀 짧게 여쭤볼게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선봉에 서겠다 이러면서 비례 정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송 전 대표께서 이준석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면 돌파할 수 있고 연대 시점은 김건희 특검에 본다. 이 전 의원님 네. 반윤 연대로 대동단결입니까? 아니 뭐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보다는 제가 반윤은 조금 더 강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반윤이 아니면 굳이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하면 되지 신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창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윤이다. 근데 이 반윤이 어떤 범위로 어떻게 연대할 거냐 이건 뭐 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창당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죠 사실은. 예. 예. 저 밖에 저 이준석 전 대표도 저 와 계시는데 이따가 나가면서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노 변호사님 그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아이고. 국민의힘 혁신이 또 지도부 사이 분위기 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특히 네. 희생과 관련한 보고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최고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다면 활동 종료 시점에 모든 걸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거는 그냥 아니 뭐 참고만 할게요. 뭐 이건가요? 아무것도 이제 안 받아들여지고 당신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너랑 다르다. 이제 갈 길을 각자 가자. 이런 얘기 같고 네. 결국은 다 각자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밑장이 다 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나 공천관리위원장 줘. 공관위원장 자리 줘. 네. 나 안 나갈게. 이제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처음에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에 대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서대문 갑이나 뭐 마포 이런 쪽에 나갈 것이다. 네. 근데 그런 얘기 이제 안 하다가 본인은 어쨌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자리 한번 받아볼까라는 욕심 하나 가졌던 것으로 지금 비춰 보이고. 네네. 두 번째는 공관위원장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네들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돼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어. 막 이런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잖아요. 물론 예. 제가 본인에게 조금 이렇게 건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험직하거나 이런 거 갈 때 본인들이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차라리 좀 정리를 해주려고 했던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도 결국은 욕심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고 네. 다른 분들은 뭐 정권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권을 다 주기는 무슨 다 줘요. 전부 다 그냥 눈치 보다가 좀 세게 나오니까 싫다고 그래서 너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해서 내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각자 욕심에 맞춰가지고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결국은 그럴 줄 알았다지만 되게 좀 모양새가 너무너무 좀 안 좋게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려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뭐 얘기할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의원님 그 1번 혁신위가 조기 해체할 가능성이 크다. 2번 마지막 안건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 촉구하면서 지도부를 좀 압박할 수도 있다. 3번 그 외 뭐라고 좀 예상하실지요? 저는 1번, 2번 다 가능하다고 봐요. 조기 해체와 함께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 촉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그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혁신 실패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었지만 용두삼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특히 윤핵관 문제나 이런 영남의 의원들 다선 의원들 문제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었던 게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 기반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영남의 다선 의원들 그다음 윤핵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위 그분들이 지역의 토호 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로 옹의가 되고 경선에서 크게 이기고 그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분들을 정리를 하고 싶다 해도 예. 정리를 하려면 어떤 뭐가 본인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네. 허공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옹의가 돼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사실상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에 봉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어떤 당위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무리해서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파열음과 이 여러 가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 관련해서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뭐 수원 출마설 그리고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출마설. 인재 영입의 움직임은 뭐 좀 별 표정 보니까 참 좋은 평가 안 하실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참신하다. 뭐 총선 아이.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지 예. 않아요. 제가 예. 봤을 때 다 친한 사람들이고요. 이 검찰 라인을 절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수정 교수 그치. 남편이나 네. 그 자제분이나 예. 다 이제 이쪽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장미란 씨 같은 경우도 그 가족하고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차관인가 장관인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 또 나가가지고 지금 총선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자리를 못 준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신하다고 보입니까? 지금까지 인사한 걸 보면요 엄청나게 잘못한 것밖에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사실 제대로 된 인사가 없었는데 총선 후보자 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내 식구들만 내 편들만 하는 것보다 네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옛날 삐삐 문자번호 7179 친한 친구 사이끼리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원님 아니 마지막 코멘트 이게 해주시죠.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게 보면 이 면면들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특히나 이제 너무 지나치게 검찰에 치중했을 경우에 안 그래도 또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말이 많은데 이 검찰 정권 이런 게 국민들한테 완전히 각인이 될 경우에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 대통령이 매번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이 공안 통치랑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예. 저는 여기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사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매우 국민들이 어쨌든 역사가 지금 서울의 봄이나 이런 게 막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정치적 원회 시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6시에 돌아오고요. 2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부분들 저도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문자나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자, 6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혜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행방불명된 부모 대신 혜주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지만 이젠 두 분 모두 연로해 건강이 좋지 못한데요.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소변 호스를 차고 있는 할아버지와 주 3회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식사는 물론 거동과 대소변 처리까지 혜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의 여고생. 한창 꿈을 키울 나이지만 정작 자신은 돌볼 여유조차 없는 혜주. 혜주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2월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든 추위가 잠시 쉬어가면서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겠고요. 온화한 기온이 쭉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9.4도까지 부쩍 뛰어 올랐는데요. 평년보다 3.6도 높았고 울산은 무려 두 자릿수 15도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영상 2도, 파주 0, 대구 1, 세종대전 영하 1도, 부산 강릉 각각 6, 7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다도 4, 5도 더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일 만에 두 자릿수의 영상권인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도 5도가량 높겠고요. 대구 강릉이 13, 광주 14, 제주 부산 16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로 추위가 크게 꺾이겠습니다. 이렇듯 이번 한 주는 대부분 한파나 큰 추위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번 주는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한 차례 들어있고요. 그 전까지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게다가 바람도 약간 강해서 작은 불씨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크게 오르면서 밖과 활동은 힘들지 않겠지만 오늘 밤 중서부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나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지는 자리에 관료와 민간 전문가 출신들이 발탁됐고 전체 장관 후보자의 절반인 3명이 여성으로 인선됐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를 이용해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인카드 결제 장소로 지목된 식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6호 혁신안이 당내 견해차를 보이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도 함께 수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중국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에 치우친 우리 수출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노래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디 앤 소울,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For you I sigh, for you dear only. Why haven't you seen it? I'm all for you, body and soul. I spend my days ever hungry and wondering why it's me you're wronging. I tell you I mean it. I'm all for you, body and soul. I can't believe it. It's hard to conceive it that you turn away romance. Oh. Are you pretending
my life a wreck you're making. You know I'm yours for just the taking. I'd gladly surrender myself to you, body and soul. Are you pretending it looks like the ending? Unless I can have one more chance to prove, dear, My life a wreck you're making.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신당 그림이 관심입니다. 혁신위의 요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시큰둥한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근황부터 톡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이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 12만 명에 잘 나오는 동영상은 뭐 한 2-30만에 나오고 아직 흥행 수준에 못 미쳤나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가고 있나요? 저희가 정책을 다루는 채널 하겠다고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다. 저희가 이제 보수 유튜브도 그렇고 진보 유튜브도 그렇고 정치하는 그 컨텐츠 다루는 곳들이 보통 남 까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들은 요즘 이준석 세 글자 없으면은 장사를 못 한다 할 정도로 이준석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책 얘기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 얘기하면 좀 졸립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워하시니까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나오는 편이다. 예,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책들이 꽤 여러 가지 어젠다가 제시가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정책 제안은 어떤 걸까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결국 교통 관련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젊을 때부터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대선 때 저는 핵심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는데 현재 대통령께서는 실현하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이혼을 하신 다음에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쪽이 경제적으로 좀 결핍이 있는 경우에 또 근데 이혼한 상대방은 잘 살고 있고 이런데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부부간의 갈등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아이의 미래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아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대선 이후 실종돼 가고 있어요. 저는 대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들이 사장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중요한 정책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다른 게 관심이 있나 봐요. 막 신당, 창당 등등등등 얘기하시는데 그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 신당 상황 좀 여쭤볼게요. 그 오늘부터 아까 구글 폼도 그 업데이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총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알아보고자 하신다. 신당으로 출마할 의향이 있는 인물 리스트를 만들겠다. 한 것 같은데 또 이 정보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도 올리셨고요. 확실히 그러면 창당 의사 굳힌 거라고 보면 되나요는 제 질문이고 문자도 읽어드릴게요. 2402님 이준석 전 대표님 진짜 창당할 건지 꼭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9449님 한 번만 더요. 밥하는 것도 아닌데 창당에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이러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오히려 되게 일찍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2라고 하죠. 국민의당 1이라고 하죠. 그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2월 달에 창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27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면은 일반적인 총선 앞둔 창당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기대 심리가 많다 보니까 또 저한테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정당법상 당이 차려지기 전까지는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제가 정치인 지금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후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7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오는 27일 신당 창당의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27일에 신당 창당 여부를 결단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둘러서 움직였을 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실 이번에
부산 관련해 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포 사과를 하시는 걸 보고도 저는 판단했는데 본인이 정말 위험해지고 다급하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저 대선 때 보면요, 평소에는 저한테 뭐 길길이 날뛰고 이러시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이러면 오셔서 갑자기 90도 인사하시고 이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창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자는 길인 건데 네. 저는 그 와중에 만약에 제가 창당을 먼저 해버렸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변하겠다 이래버리면 되게 웃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12월 27일 정도는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네.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또 이어서 총선까지 남은 날짜 수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는 기점이라고도 하셨었는데 네. 나름의 시안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그래도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을 대표님께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전제 조건 같이 들려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등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조건을 걸고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정치인 이준석의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상계동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루고 싶었고 네.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당이 이제 선거에 강한 체질로 바꿔놨었고 예. 그래서 연달아 선거를 이겼었는데 저 쫓아내고 1년 만에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전패 위기에 처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일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당대표 2년 임기 마치면은 한 1년 정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의 꿈이겠습니까? 정말 강북 지역에서 어렵게 노력해온 많은 우리 당 사람들 다 소박한 꿈들이었을 텐데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느라 그냥 다 꿈을 날려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고요. 네네. 그런데 왜 사고 친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죠? 저는 이거는 이게 지금 계속 한 12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남이 그냥 수도권 갈아가지고 자기 선거 치르는 국면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하에서는 대한민국 보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면 하겠다, 이렇게 바뀌면 손잡겠다 이런 구질구질한 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당장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개인 역량으로 수도권에서 선거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강북 지역에서 자 그러면 이놈의 당이 그러면은 선거를 치렀을 때 강북 지역에서 희생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아이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영남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강북 지역에 나가가지고 험지 뛴 사람들은 너 2번 떨어졌잖아 3번 떨어졌잖아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런 당에서 누가 뛰려고 하겠습니까? 예. 신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앞에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신당을 만든다면 우파 세력을 위주로 꾸리는 건지 아니면 뭐 금태섭, 양양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 뭐 혹은 뭐 정의당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빅텐트인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구현하고 싶어요. 자유주의요? 예, 이건 보수랑 조금 분파가 다를 텐데 큰 틀을 생각하시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보수주의의 계열의 정치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이제 분이라 보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이 두 세력이 결합해가지고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럴 때 이겼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은 보수주의 한쪽만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철저하게 자유주의 세력은 외면되었고 그래서 이제 반쪽으로 선거를 치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기로 저렇게 강한 보수주의자의 이념만을 습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고 진보 진영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음모론자는 배척하려고 합니다. 음모론자라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안함이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달 착륙을 믿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되고 대신 합리적인 주제를 던지고 토론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저는 함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그 청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그 사건 관련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더라고요.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합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당을 하거나 무슨 연합을 하거나 이건 전혀 아니고 하시면서도 이준석 같은 합리적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을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간의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러브콜인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님은 예. 저랑 같이 이제 상대당 대표로 서로 지냈기 때문에 예. 그때 저희가 전무후무한 당대표 간 토론 같은 것도 3번 했습니다. TV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의 폭도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반윤 연대 같은 거는 그렇게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그거는 당을 하기 위한 가치로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네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가 나은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윤 연대라 그러면은 네. 누가 제일 맛깔지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경쟁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제가 잘할 자신이 있지만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아하. 예.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지만요. 관심은 딱히. 그것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정책적으로 지금 이 당은 뭐가 다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판에 아니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이준석이 작정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비판할 거면은 대한민국에서 1, 2, 3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목표가 뭐 반윤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정부 비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신당을 한다고 할 땐 네. 바로 즉시 야당 포지션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지만은 그거 하려고 당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하려면 제가 차라리 아예 모두 전환해서 유튜버 세게 하면 되죠. 예, 예. 같이 좀 여쭤볼게요. 두 분을. 그러면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 혹은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비명계이자 탈당을 하신 이상민 의원 지금 네. 무소속이 되셨죠. 이분들과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상민 의원님은 오늘도 연락을 드렸고요, 제가. 네, 뭐라고 들으셨나요? 어제 그 탈당 그 회견문 잘 봤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자맹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식을 잘 못 들을 뿐이지. 이상민 의원이 구구절절 적어놓으신 그 민주당 내 반민주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타파해야 될 대상이다. 예. 국민의힘의 그런 독선적인 행태와 마찬가지로 그런 데는 당연히 공감대가 있고 제가 민주당에 계실 때는 이상민 의원과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언론에 공개를 잘 안 했어요. 예. 곤란하신 상황이 발생할까 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러브콜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요.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그래도 공개하시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구애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먼저 신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중심이 되는 위치에서 다른 분들한테 구애를 하고 러브콜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 영입이란 단어까지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민 의원님만 하시더라도 5선 중진 의원이시고 오히려 제가 질량으로 따지면은 이상민 의원님보다 결코 아주 무겁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정치 선배로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죠. 아, 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요? 이낙연 대표도 이제 정치 선배이시니까요. 네. 대한민국 총리를 지내시고 그 당시에 여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틀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하시고 싶어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되면은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보수가 100% 옳다, 진보가 100% 옳다의 단계는 넘어섰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발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한간에 현역 의원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까지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주에도 혹시 유력 인사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제가 뭐
신당 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뻔한 게 나중에 12월 말 가가지고 공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도 없고요. 다만 민주당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혹시 연락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거기는 제가 이제 인사부터 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깊은 대화를 하죠. 가끔 그런 퍼센테이지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의 퍼센트 게이지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혹은 내려갔나요?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7, 80이요? 지금? 7, 80은 갭이 좀 있는데요. 80 정도 되시나요? 제가 지금 며칠 남았는지 카운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남은 것만큼 빼면 되는데. 그럼 한 번만 더 비슷하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탈당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제 소박한 꿈을 돌려놓으시면 가능합니다. 소박한 꿈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그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 고향에서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해왔던 것들 지금 전부 다 수도권 분위기 다 박살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저 혼자의 꿈이 아닙니다. 강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꿈, 경기도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꿈 다 버리고 결국 영남과 강남만 살아남는 정치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국민의힘 에서 지방선거 최고 기록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대 5. 12대 5요. 네. 심지어 대통령께서 열심히 경기도지사 후보 바꾸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은 최고 기록이었을 거예요. 13대 4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했으면 전 할 만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분위기 이렇게 만들고 누가 뇌파 조종했습니까? 갑자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 만들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국회 기자회견 할 때 결자 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결자 해지 얘기해도 안 들으시더니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산 선거가 다급하다고 하셨는지 부산 엑스포는 또 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맥락이 없는 겁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좀 받아보고 갈게요. 유니님께서 만나본 인사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인사는 누구였냐? 아니면 이 사람은 꼭 신당에 영입하고 싶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거는 실명으로 되시면 너무 시원하고요. 그게 안 되시면 요런 컬러의 분이 계시더라. 정치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야심이 좀 크신 분들. 정치적 야심이 크신 분들요? 야심이 크다는 거는 그저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한 번 당선될까 이거 말고 딱 어떤 분은 제가 만났더니만은 이 대표는 그래가지고 정치하면서 명예로운 정치를 할 거야 아니면은 살아남는 정치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 먼저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명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그럼 됐어.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술 마셨어요. 근데 살아남는 정치도 뭐 중요치 않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대표님께서 어떤 당을 만약에 창당한다면 가려고 하는 건지를 궁금하신 분도 꽤 많단 말이죠. 과거에 보면은 뭐 바른정당, 뭐 새로운 보수당 등 이런 행보를 또 보이셨는데 아까 뭐 자유를 언급하셨지만은 어떤 가치관을 지향하고 싶은지 하나 하고 그래도 전제 조건 중에 가장 1번은 신당이 교섭단체 이상이 되느냐 요 여부일 텐데. 당연하죠. 교섭단체 이상이 되면은 엄청난 성과이고요. 안 돼도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교섭단체 이상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당의 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함께하는 인사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짜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상, 60대 이상과 지금 그 아래 세대 그 보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게 뭐냐면요. 20, 30, 40대는 결국에는 보수가 주류가 아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50대 이상은 보수가 주류인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다 뭉쳐가지고 보수가 똘똘 뭉치면은 민주당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이는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이런 거. 뭉쳐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왜 저러냐. 그런데 그때 진짜 바지 끝까지 끌어올려서 배바지 만들어서 나간 선거가 황교안 대표가 했던 미래통합당 시도였거든요. 180석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상 보수가 통상적인 통합만을 외치고 보수의 근본주의적 그런 멘트들만 외쳐가지고 선거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판판이 지다가 결국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세대 확장성을 가져오고 이슈 확장성을 가져와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50대 이상이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또다시 빨갱이 외치고 가가지고 똘똘 뭉쳐 동네에서 빨갱이 소리 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당인데 뭉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이 발상으로 하다가 1년 동안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예. 듣기 싫어가지고 욕 보내셔도 되는데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50대 이상은 계속 보수 지는 것만 보게 되실 거예요.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야 옛날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진보가 맨날 연대해야 되고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 DJP로 집권했고 그게 몇 년 얘기냐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50대는 그 전통의 이 국민의힘 전신당을 계속 지지하셨던 분들 그분들 말씀하신 거죠? 그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세대 간의 차이인 게 뭐냐면 50대, 60대, 70대 분들은요. 처음 경험했던 선거가 아마 한 30년 전에 보면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DJP 이런 거 할 때가. 그럴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그때 본인들이 첫 선거하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큰 인물도 도저히 DJP 같은 거 안 하면 대통령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충청도 포섭하려고 해가지고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꺼내가지고 특단의 전략을 세워가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인구 구조상 이미 그냥 아무 전략 없이 붙으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구조적으로 모르시는 세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문자도 비슷한 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양당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로 합의를 하더라도 신당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 정도로 가려 그러면요. 굉장히 그거는 그 다른 당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 될 선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선을 내줄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입시제도에만 신경 쓰고 있는 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입시제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난 강서 보궐선거 결과로 놓고 보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수도권 대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과목 진짜 한 5등급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혼자 지금 서울대 입시 지금 제도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수능 비중을 이렇게 하느냐, 뭐 수시 비중을 내신 비중을 이렇게 하느냐 이러고 있다. 지금 그 5등급이라니까요. 지금 이 성적표 보면. 그런데 지금 서울대 입시 고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제발 이거를 정상적으로 지금 문제 하나를 더 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지 지금 계속 입시 요강 클릭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좀 듣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야에서 결국에는 뭐 공천 못 받을 사람만 이준석 신당에 갈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역사로 보면 공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꼭 정치를 못 하시거나 잘못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각 당에서 결국에는 공격을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공격받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 하시는 분들, 바른 소리 하다가 공격받는 분들 전 있다 봅니다, 상당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은 주로 공격당하시는 분들, 극성 지지자들 공격당하시는 분들은 쓴소리 하시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속된 말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공천 받는 분이라 해가지고 그분이 정치적으로 나은 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최후 통첩의 날 이런 표현도 하던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뭐 최고위 안건에도 안 올라갔다고 해요. 혁신위 안들이. 근데 또 그러죠. 박정화 수석대변도 그랬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될 때 한꺼번에 달라. 이거는 참고만 하겠다는 건가요? 혁신은 이미 헛발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말 아무도 처음부터 안 믿었죠. 그리고 혁신위원장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권과 그 전권은 이해와 해석의 오류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정권은 우리가 말한 정권은 혁신위원장으로 정권이지 그 전권이 아니다. 지금 와서 국민들을 놓고 말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을 국민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꿈꾸는 것이 과연 그러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요구르트 광고처럼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계신 건지 예, 어떤 요구르트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 연장의 꿈 이게 당대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할 정도로까지 계획을 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이런 해석 차이는 왜 나온 거예요? 오늘 얘기인데요. 보고가 혁신한 혁신위 안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지도부는 혁신위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 혁신위는 보고를 요청했지만 당이 거부했다. 이런 해석 차이는 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자기들끼리 형식 논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다 필요 없고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총선을 지휘했는데 선거 결과 안 좋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정치적 진로는 황교안 대표와 똑같을 겁니다. 예.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이 평가하시면 되지만은 똑같을 겁니다. 혁신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꺼낼 카드가 뭐가 있을까 이런 예상들도 많이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진 해산 혹은 전체회에서 비대위 전환 제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비대위 제안이 한 방에 될 수 있을지 혁신위는 이 다음 카드가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언론의 지지를 받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인요한 위원장은 처음에 자꾸 온 동네 사람 만나면서 평가하고 다니시길래 뭐 유승민은 젠틀맨이고 이준석은 환자고 이러고 다니시길래 제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똑바로 문제를 직격하지 않으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식을 거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온 동네 사람 평가하고 다니시다가 너는 마음이 아프고 너는 젠틀맨이고 이러고 다니시다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할 때 아무도 듣질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되셨고 한 3주만 앞으로 갔었어도 환자는 서울에 있다 계속 얘기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시기도 지났어요 이제. 대표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다면 혁신위를 세운 건 김기현 지도부니까 지도부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김기현 체제가 뭐 곧 무너질 거다 전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판을 보면 내년 총선은 김기현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평론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측을 할 때는요. 상식선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현실의 구현물들이 비상식적이면은요. 예측이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제가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요. 강서 보궐선거 진 다음 날 다 사퇴했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의 상례였고 그거 안 하고 이제 계속 생명연장의 꿈을 이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강서 보궐선거에서 17% 차이가 났고 그러면 지금 서울 전역이 빨간불이고 경기도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계속 시간 끌면서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메가서울 했다가 완전히 온 동네 들쑤셔놓고 이거 자체가 사실 당이라는 어떤 큰 공조직의 책임을 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문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0127님께서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김용태 함께 가나요? 제3지대 용해인 의원은요?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구분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아까 언급되었던 앞에 4명이랑은 다 함께 가고 싶고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소득당이라는 단일 의제 정당의 의원이신데 요즘 기본소득 얘기하는 건 한 1년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준석 얘기를 하실 때마다 기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얘기를 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랜만에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걸 좀 듣고 싶다. 왜냐하면은 저는 용해인 의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용해인 의원이 먼저 이준석 신당에는 할 수 없어라고 먼저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뜬금포는 뭔가 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으로 관심 받으시라. 오늘 그 약간 중폭 개각이라고 하잖아요. 개각이 좀 있었습니다. 뭐 관료와 전문가가 들고 서원함 탈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이 좀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 뭐 총선 앞두고 이거 뭐 잠깐 바꾼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 개각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야당 대표할 때 여성 할당제가 국정에 반영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완전히 피봤는데.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누구 시켰습니까? 김현미 장관 시켰죠.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저는 그렇게 국토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시켰죠. 근데 유은혜 장관이 뭐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교육계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각 내 여성 30% 비율을 맞추겠다는 공언을 한 뒤로 네. 그거 맞추려고 정치인 장관들 무리하게 썼다가 저는 정권 내줬다 보거든요. 자, 오늘 발표한 인사 중에 외교부 오영주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오늘 광고 문구로 나왔던 네. 3명의 여성 장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에 의해서 된 거라 그러면은 예. 그걸 바로 우리는 할당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혀 전문성이 없거나 이쪽으로 가선 안 되는 분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왜 그렇게 넣었다고 문재인 생각하세요? 정부가 네. 결국에는 그 할당제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최고의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권 내준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제 생각에는 지금 지지율 위기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엉뚱한 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성을 적게 써서 그렇다. 아니면 지금 보니까 뭐 이번엔 서울대 출신 인사를 빼려고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을 다변화하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께서 독선적인 위치를 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마침 또 그런데 방통위원장 후보는 또 무슨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아침에 제가 비판하게 됐는데요. 네. 김홍일 위원장 같은 분이 법조인으로서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지금 당장 언론인이나 아니면 방송 관계자 출신 중에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의아한 인사인 겁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외로움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보십시오. 이 외로움이란 게 뭡니까? 예. 결국엔 인사를 쓸 때도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통위원장을 할 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만이 방송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박관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에 대한 그립이라고 하는 것도 예.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외견상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전당대회에도 막 이렇게 강하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굉장히 세게 이렇게 나서시는 거는 외로움의 발로다. 예. 실제로 권력이 세서가 아니라 권력 누수를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겹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잘 되길 바라지 무슨 분풀이 하듯이 1년 반 동안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3년 반 또 계속 욕할 거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정 기조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 잘하시면은 당연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 안 하시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가끔 자주 모실게요. 바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일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7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매송에서 용담 터널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짧게 정체입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주춤합니다. 그리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입니다. 정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 신흥교 부근 이 사고의 여파로 8km 정체되고 있는데요. 앞서 남풍새 나들목 부근에서 오후 3시 30분경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간 여전히 처리를 하면서 전면 통제 중에 있으니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 경영진들 간의 폭로전이 있었습니다. 뭐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번 폭로전 또 카카오 관련된 현안 얘기들 기승전결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그 얘기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왜 그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뭐 시세 조종을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카카오가 만들어진 이후로 어떤 최대 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내부 폭로도 있었고요.
지금 사면 초과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카카오의 이른바 SM 시세 조종 사건.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핵심만 위주로 해주실까요? 네, 먼저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이 카카오와 하이브가 인수전을 펼쳤던 2월의 상황입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 지분 확보전에 나섰는데 그러고 며칠 안 돼서 하루 만에 막 7, 8%씩 주가가 오르면서 13만 원을 넘어선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이제 12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오르고 이제 이러기를 좀 반복을 했는데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좀 돌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금감원은 실제로 카카오가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2,4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반복해서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자본시장법상으로 이제 본인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주식의 5%를 넘으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제 금감원은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사전에 공모를 했고 실제로 SM엔터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이제 지분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특수관계라는 점이 밝혀지면 이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는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만 했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께서 뭐 조사도 받기도 했는데 김범수 전 의장 측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카카오에서 밝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전 의장이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고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세 조종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가 관여한 바도 없다. 이런 게 이제 카카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카카오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에도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인터넷 은행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이제 보통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일반 기업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의 금융 관련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로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 이제 그때는 금융위원회가 너 벌금형 이상 처벌 받았네. 그러면 6개월 안에 은행 지분 팔아.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27%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17% 이상의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검찰 조사 끝나고도요. 1심 판결에 이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래도 항소도 있고 대법원 상고도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일단 3, 4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해도 금융위원회 상대로 또 주식 처분 명령 좀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3, 4년 안에 불거질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법원 판결도 해석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러저러한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고 할까요? 카카오. 지금 경영진이 뭐 쇄신 노력 나섰고 또 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김범수 센터장. 그 수염까지 깎아서 나왔는데 뭐 의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구체적인 계획 뭐 어떻게 쇄신하겠다 무슨 계획을 좀 내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게 벌써 1년 8개월 전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영일선에 복귀를 했죠. 근데 그룹에 닥친 이제 각종 리스크를 해결하는 좀 총괄기구로서 경영쇄신위원회라는 걸 좀 출범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좀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했던 게 지금까지는 좀 각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창업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서 위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율 체제에서 집중 관리 체제로 좀 전환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본래 카카오는 좀 여러 계열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이제 CA 협의체라는 게 원래는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이자 총수 본인이 좀 참여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당장 이렇게 좀 직면한 이 최대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책임 경영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그룹 전체에 이런 메시지를 좀 남겼는데 각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고 이제 카카오는 국민 기업으로서 좀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좀 발로 뛰면서 소통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네. 의지를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강조한 것 네.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 그 특사경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날에 카카오 주가가 신저가, 그러니까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최저 네. 나타난 3만 기록 원대까지 경신한 주가 내려갔죠. 신저가를 네. 기록했는데 이후에 지금은 뭐 그 이후에는 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카카오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주식에는 관심도 없던 많은 분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가장 주목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국민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 눈물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와 그룹주 모두 고점 대비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한때 이 시가총액 순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카카오가 3위였는데 지금 15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떨어졌는지 좀 체감이 되시죠? 근데 불과 2년 전에 이제 17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김범수 전 의장 조사받던 10월 말에는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그나마 회복해서 5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지금 아직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11월 한 달간에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네, 카카오도 그렇고 뭐 카카오뱅크, 뭐 페이 뭐 다 주가가 많이 꽤 오른 편이거든요. 이제 지난달 한 달 동안에는 물론 저점 대비로는 많이 올랐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폭락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좀 이렇게 증권가에 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괜찮더라. 그리고 4분기는 워낙에 광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좀 이제 성수기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빠질 대로 빠져서 이제 조금씩 오르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카카오는 좀 독특하다 해야 될까요? 뭐 카카오 말고 다른 계열사 자회사들의 뭐 상장도 따로따로 해서 뭐 꼭 카카오 주식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 다른 카카오 관련된 주식도 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쇄신을 의지를 밝히고 하던 카카오가 최근에는 뭐 내부 폭로글 이게 공개되면서 또 다른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발단은 보니까 김정호라는 카카오 CJ 협의체 경영지원 총괄 김 총괄이라고 할게요. 김 총괄이 그 어떤 폭언 논란에 휘말린 것부터 시작이 됐죠. 네, 참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 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제 기구인데 김정호 총괄은 지난 9월에 카카오에 합류해서 이 CA 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을 맡았고 경영체계 개편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임원회의에서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왜 욕설을 했는지 SNS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폭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 총괄은 자신의 이제 욕설 논란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된 이유가 이 카카오 내부의 기득권 카르텔을 이제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내부 논란이 좀 커졌고 그러면서 좀 반발 세력들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또 폭언 논란에 휘말리게 됐지만은 김 총괄이 폭로한 내용도 있어요. 뭐 내부 경영 실태 뭐 이런 것들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일단 김 총괄 진단으로는 이 회사의 이 방만경이 심각하다. 그리고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나온 건데요. 대표적인 의혹이 경기도 안산에 지난 9월에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됐고 또 이제 지금 서울 도봉구에 거의 지금 준공 다 끝났습니다만 이제 공연장 서울 아레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도 없이 수의 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 이런 지적을 좀 했고요. 골프 회원권 관련 문제도 이제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가령 이제 김 총괄이 이제 이 회사에 합류하고 났더니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뭐 이제 그 회원권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특정 부서에서 뭐 한 달에 12번씩 뭐 골프장 나가는 사례까지 있었다. 뭐 심지어 뭐 카카오 직원들은 1년에 휴양시설 2박도 못 갈 정도로 열악한데 뭐 일부 임원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 갖고 있더라. 이런 지적들을 막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 총괄 주도로 전체 회원권의 75% 정도를 이제 매각하는 작업들이 좀 진행됐는데 이때부터 뭐 전쟁 수준의 이제 갈등이 막 불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는 어떤 입장이에요? 김 총괄의 이런 내부 폭로에 대해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인정을 일부는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매각 절차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수한 자금으로 직원들한테 뭐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휴양 시설이라든지 뭐 보육 시설 이런 것들 마련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고요.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사실 카카오 내부에서도 좀 되게 이제 이 사실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이 부동산 프로젝트 총괄하는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 전에 또 공동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뭐 이거 내부 결제 없다고 하는데 모든 경영진이 결제를 해서 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공동체 준법 경영실하고 법무법인 중심으로 해서 좀 진상조사하겠다. 좀 감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갈등이 이 정도면은 네. 뭐 어떻게 거취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 총괄께서 뭐 100대0 원칙인가요? 뭐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윤리위원회에 뭐 회부를 뭐 했다,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취의 변화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 총괄이 이제 지적했던 문제들은 문제들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김 총괄 본인이 이것들을 이제 회사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폭로한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후자에 대해서는 내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 이제 카카오 내부에 이런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100% 모두 공유하고 이제 서로 알고 있자 중요한 사안들을. 그러나 바깥에는 나가는 정보는 0%.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자라는 그게 100대0 원칙이라는 건데, 본인이 이제 이런 억울함을 이제 밝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SNS에다가 폭로를 하긴 했지만 이것들을 지금 돌이켜서 봤더니 억울해서 그러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다른 직원들도 이런 경우에는 윤리위에 해부돼서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쇄신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로만 밀어봤을 때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김 총괄이 뭔가 내부의 이야기들을 폭로하고 계속 내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외부에 발설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범수 전 의장의 이 신뢰를 두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김범수 의장으로부터 이 아주 철저한 쇄신, 정말 통렬한 쇄신을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자신의 쇄신 작업에 있어서 좀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밑작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뭐 해당 임원 처벌하고 뭐 이제 뭐 책임 소재를 이제 밝히면 됩니다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카카오 쇄신 작업의 아이콘처럼 이제 김정은 총괄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쇄신 작업의 동력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대내외에서요, 카카오 대내외에서 뭐 어떤 논란이 있거나 카카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시세 조종 의혹부터 뭐 최근 이런 폭로전부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서은영 큐레이터님께서는 카카오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려면, 또 성공적으로 쇄신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포커싱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문을 하신다면 뭘 진단하시겠어요? 네, 제가 뭐 카카오 내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카카오가 지금 최근 2년 동안 정말 사건이란 사건을 정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돌이켜 보시면 일단은 스톡옵션 먹튀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더 이제 청취자분들께도 더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가령 이제 뭐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뭐 상장 직후에 주식을 대거 팔아서 주가를 확 떨어뜨려서 개미 투자자들한테 정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라든지, 심지어 뭐 작년에 카카오 모통 사태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뭐 5일 동안 카카오가 이제 뭐 전혀 시스템이 안 됐던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뭐 재무 담당 임원이 법카를 유용해서 1억 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샀던 뭐 이런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사건들 불거지고 나면 카카오가 매번 항상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면 그걸 또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또 다른 사태가 막고 또 막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 외부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카카오는 지금 내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뭔가 중앙 집중적으로 뭔가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각 이제 이 144개나 되는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44개나 되는
있는 이 많은 회사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뭔가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의 되게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도 상장이 돼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다 상장이 돼 있는 이 구조가 뭐냐면 뭔가 이 회사 안에서 뭔가 이 혁신의 에너지를 키워서 회사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일단 하나를 딱 그냥 회사를 런칭하고 그 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이제 매출을 키우고 성장을 시켜서 IPO를 하는 주식의 공개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과정 계속 밟는 이유가 결국에는 회사에서 뭔가 자금을 뿌려서 이 사업을 키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외부 자금에 계속 기대는 이 구조로는 이런 중화 집중적인 뭔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사안들이 불거졌을 때 뭔가 아주 중화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지금 성장 전략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쇄신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확장에만 신경 써서 네. 투자한 주체에게 투자금을 회수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네, 네. 스스로가 이제 그 이윤을 남긴 것으로 재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선순환적이라 할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좀 거듭나는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블로어스 도터라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 would be life